뉴스인싸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총선 판세와 진짜 민심 분석부터 검찰 언론 개혁까지 저희들이 한 발 더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론조사 전문가, 대기자, 그리고 종교인까지 특색 있고 화끈한 대담 들려드리겠습니다. 뉴스인싸 프라임은요, 구독자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구독자와 함께 만들어가죠. 유튜브 멤버십 회원에게만 우선 서비스가 되는데요. 자,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양한 의견과 질문,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깊이 있는 고품격 사대담 뉴스인싸 프라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코너는요, 서초의 봄 시간입니다. 검찰과 법원 이야기 나눠봅니다. 워낙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고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요직의 검사들이 포진해 있죠. 검찰공화국의 심장부인 서초동에 봄이 오는 그날까지 본격 검찰 관찰 시사 토크 이현주, 백민 두 변호사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백민 변호사님 오늘부터 처음으로 함께 하게 됐는데요.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과거 일명 최순실 특검에서 수사관 했었었고요. 최강욱 전 의원실 비서관에서 일하셨고 비서관으로 일하셨고 민변 사법센터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자, 서초의 봄에 처음 출연하셨지 않습니까?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민 변호사입니다. 새해 모두 건승하시고요. 오늘 노반장님과 이야기 나누러 왔습니다. 국정농단 특검 특별수사관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오래 하셨는데 한동훈 장관,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 잘 아시겠어요? 당시에 팀이 달라서 자주 보지는 못했는데요. 예, 그 이야기도 이따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저도 주워 들은 게 많아가지고. 자, 오늘은요, 그래서 지난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 우리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원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이 얘기 한번 좀 잘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특검법이 국회 통과했는데 대통령은 뭐 강력합니다. 거부권 시사. 결과적으로 이제 재표결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표결 시기나 그다음에 정말로 거기에서 무기명 투표니까 반란표가 나올지 이런 것들이 좀 관건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민주당은 사실은 공천이 끝난 다음에 제2에 붙이려고 최대한 일정을 조율해 그렇죠. 나가겠고 국민의힘은 뭐 그걸 피해 가겠고 결국 수싸움이 될 것 같은데 각 당의 브레인 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브레인들이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는 참 궁금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지난해 12월 31일 동아일보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무조건 필요하다, 동의한다 이런 답변하신 분들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한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자칭 보수 언론에서도 50% 넘게 특검법 꼭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왔고 또 한국갤럽에서는 70% 이상이 나왔더라고요. 매우 높네요. 네. 일단 법률안이 정부에 넘어가면 15일 이내에 이 법을 공표를 할지 아니면 거부를 할지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거부권이 행사되면 이 법안이 다시 국회로 와서 재투표를 해야 되는데 재투표할 때는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네. 재표결 무기명으로 하죠. 무기명으로. 예. 네. 재표결하는 시기는 국회가 정할 텐데요. 이번 국회가 임기 만료하기 전에, 즉 4월 총선 전에는 하게 될 텐데 여당 이탈표가 나올지 또 그 숫자가 몇 명이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에 대해서 반감이 분명히 있을 것이거든요. 아,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예. 예. 지금 검찰당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잖아요. 야당만이 아니라 여당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검찰이 보고 있다라는 신호를 그렇죠. 주고 있고 대통령이 공공연하게 총선에 개입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에 이번에 용감하게 찬성표를 던졌어요. 혼자 앉아가지고. 멋지지 않습니까? 네, 사실 뭐 그분이 포기한 건가요? 용기를 높이 사긴 하지만 결국은 공천을 못 받을 게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검사들을 꼽기에도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영호남하고 서울의 몇 구. 그러면은 자기는 이제 그리고 물론 그쪽으로 호남 쪽으로 공천을 받아도 당선되지 않을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멀리 내다보고 자기의 정치적 자산을 호남에 찡긋하고 사인을 보내주는 정치적 자산을 쌓기 위한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인이라는 게 그렇지 않나요? 사실은 뭐 국회의원
4년 차쯤 되면 다음 공천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진짜로. 근데 제가 놀란 거는 이종배라고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이 있어요. 그분은 뭐 고소왕, 고발왕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160건이 넘는 고발을 했더라고요. 전부 다 민주당 사람들만. 엄청나요. 만약에 그 사람으로부터 고발 한 번 안 당하면 사실은 열심히 안 싸우는 건가요? 제대로 된 민주당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 들릴 정도인데 그 사람이 180명, 이번에 특검법에 찬성한 180명 국회의원을 다 고발했어요. 근데 그 안에 나는 국민의힘의 권은 의원이 들어가는지가 매우 궁금해요.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란 말이죠. 근데 우리 백민 변호사님 솔직히 다 아는 얘기 할 필요 없고요. 그렇잖아요. 뭐 관건이다. 뭐 누가 이탈표를 던질지 궁금하다. 이런 말은 누구나 하시는 말이잖아요. 누가 던질 건지를 말해주세요. 제 쪽이 거기까지는. 예.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네. 자, 백민 변호사가 지난 최순실 특검에 참여하셨잖아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번 특검법이 악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지난 특검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순적 행동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핵심 쟁점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뻔뻔함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부터 괴벨스를 떠올리게 한다라는 말을 해왔는데요. 나치 독일에서 미화를 하고 선전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이분은 자기가 여러 번 말을 하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게 이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통하지 않을 텐데 이번 특검법의 경우에도 뭐 수사 과정을 브리핑하는 조항은 이전의 특검법에 다 있었던 조항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그렇죠. 활동했던 최순실 특검에서도 마찬가지로 있었고요. 저는 이번 특검법 핵심 쟁점은 특검 추천권을 어느 정당에 줄지 또 수사 대상을 무엇으로 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 2건에 이 부분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특검 추천권은 어떻게 했냐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민주당과 정의당에게 주게 돼 있고 50억 클럽 특검법의 경우에는 비교섭 단체에게 주는데 즉 거대 양당이 아니라 소수 정당 중에서 이 특검법 공동 발의에 참여하거나 패스트트랙 지정에 참여했던 정당들에게 추천권을 주고 있습니다. 즉 지금으로 보면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이 추천권을 갖게 될 텐데요. 좀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네. 네. 이번 특검에서 또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권, 또 특검 연장 승인권을 주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대통령 측근이 연루된 범죄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사안을 특검 임명하고 또 연장을 승인할지 여부를 대통령에게 결정하게 하는 것보다는 국회의장이나 대법원장에게 그런 권한을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고 참고로 최순실 특검 때도 당시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연장을 승인하지 않았던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특검부와 파견검사를 어떻게 구성할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양 특검법 모두 다 파견검사를 20명 이내로 둘 수 있게 되어 있는데 BBK 특검 사례를 보면 당시에 특검에 참여했던 특검보가 특검 끝나고 MB 쪽에 가서 좀 부적절한 행보를 했던 적도 있고 네. 또 BBK 검사들이라고 하죠. 당시에 윤석열 검사도 BBK 특검에 파견되어 있었는데 특검 끝나고 나서 MB 정권에서 대검 중수부에 가고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이 되고 계속 요직을 맡았었어요.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 네. 내부적으로 특검부나 파견검사들이 정말 철저하게 독립적으로 수사할 사람들로 구성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이 속해 있는 당 이제 이런 것들을 오히려 고쳐가지고 대통령이 탈당할 거를 고려해서 대통령이 속해 있었던 당도 특검을 추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수정안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거 되게 잘한 것 같은데 그런 거는. 그렇죠. 법조인으로 보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상한 것이 일단은 거슬러 올라가면 거부권 행사부터. 그렇죠. 예, 법관도 제척 기피 회피 제도가 있고 뭐 검사도 윤리 규정으로 그런 게 있을 테고 자기 배우자 사건을 판결하게 하는 법원이 어디 있고 자기 배우자 사건을 수사하고 처분하게 한다면 검사가 그거 우리 공정하다고 받아들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조인들이 항상 하는 말이 공정한 것뿐만 아니라 공정하게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올라가면 이게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이 하게 하는 것이 맞는가부터 그렇죠. 얘기를 해봐야 되죠.
근데 사실 이게 이 문제는 아까 뭐 뻔뻔함 얘기도 하셨는데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그 징계 취소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한 행동을 보면 결과적으로는 2심에서 뒤집어지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징계는 잘못됐다는 방식으로 결론이 난 다음에 상고 포기해 가지고 그냥 끝났잖아요. 평화롭게 그들에게는. 근데 오히려 그런 거 보더라도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징계를 당할 만한 행동을 한 이유는 사실 한동훈 장관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동훈 장관이 반대쪽에서 나타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징계 잘했다. 이렇게 하니까 되게 웃기는 거였단 말이죠. 근데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원고가 윤석열, 피고가 법무부 장관, 예. 뭐 한동훈. 근데 이렇게 자기네끼리 서로 짜고 치는 뭐처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부인에 대한 특검을 남편이 거부한다? 이거 되게 웃기는 근데 모양새였단 저는 말이죠. 깨달음이 온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하겠습니다. 그렇죠. 아, 이런 일이구나. 그걸 넘겨두고. 아, 이런 일이었구나라고 이 거대한 깨달음의 파도가 일단은 이 사람들은 정말 일관성이 네네. 결여.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믿어서는 안 돼요. 그냥 우리 각자 도생의 길로 뭐 간다라고 생각하셔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 때 이 검찰이 문재인 정부 때 그 과도한 그리고 굉장히 가혹한 검찰권 행사를 정당화한 논리가 살건수지 않습니까? 네. 살아있는 권력 수사 그리고 거학척결. 근데 자기네들이 권력이 되고 나니까 이 말은 싹 잊어버렸어요. 그렇죠. 네. 아, 진짜 아주 편리한 인지구조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또 좀 관심 있는 게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검을 한다면 디올백 사건 말하자면 네. 그 명품백 받는 그 건도 특검법에서 다뤄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특검법 통과하는 과정에서 디올백 부분도 추가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되진 않았더라고요. 디올백이 지금 단순히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 뇌물수수가 되느냐가 관건이죠, 쟁점이 사실은. 되고 있는데 네. 별도로 수사를 해야 될 사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수사하는 과정 중에서 인지한 정보나 인지한 문제에 대해서는 또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는 과정 중에서 김건희 여사가 그 당시에도 어쨌든 남편이 고위직 검사였으니까 그와 관련해서 만약에 뭔가 나온다면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건 제 희망사항인가? 그래서 관련 사건 인지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새로 있어요. 들어간 예, 것으로 알고 예.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전혀 무조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 아까 말한 대로 이게 특히 청탁금지법이든지 뭐 뇌물이든지 뭘로 나오면은 예전에 만약에 그런 행동하고 비슷한 건이 나오면은 유사하게 인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백 변호사님 어쨌든 최순실 특검에 계셨었으니까 당시 에피소드 특히 같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윤석열 검사, 그 당시 검사, 한동훈 검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팀이 당시에 달라서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요. 각자 팀에서 워낙 중요한 사건들을 하고 있었고, 저에게 한동훈 검사는 그렇게 존재감이 있었던 분은 아니었고요. 윤석열 검사는 당시에 회식 자리에서 식사를 같이 한 적은 있는데 계속 자기 말만 하셨습니다. 그들은 지금이랑 똑같네요, 그러면. 1시간 남짓 식사하는데 한 95%는 자기 말만 하시더라고요. 그 점이 인상적이었고 좀 특이한 분이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자기 목표로 하는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불도저처럼 좀 밀어붙이는 모습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뭐 몸가짐이 참 단정치 못하고 대통령이 기품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랬습니까? 당시에는 그런 부분은 크게 쟁점이 되어 있지는 않았었고. 네. 네. 제가 알기로는 한동훈 장관은 연수원 27기 6반이었는데 그때 제일 어려가지고 이렇게 막 선글라스 끼고 다니고 일반 연수생하고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 그 당시에 연수원 다닐 때 옷도 양복 입어야 되고 이렇게 딱 정해진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가방도 이렇게 딱딱 서리 가방 같은 거 들고 다녀야 되고 그 품행 단정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패셔니스타가 되신 거잖아요. 그때는 어린 페린이. 아니 그래가지고 그때 선글라스 끼고 다니고 이러면 사실은 좀 우리는 혼나고 막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이 이제 그렇게 자연스럽게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검할 때도 한동훈 장관은 이렇게 자기 멋에 취해가지고 많이 다녀가지고 사람들이 인사도 안 하고 다니고 막 약간 은근히 따시키고 막 이랬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미 그때
진은정 변호사랑 오랜 기간 사귀었고 결혼이 예정돼 있었던가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제 법조 귀족이 있고 그중에 그렇죠. 사위족들이 있습니다. 네, 뭐, 사위족이죠, 예, 이 사람은. 박산천 전 법무부 장관의 사위도 김욱중 검사이고 예. 그래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진실의? 한 비대위원장의 장인도 진영구 예. 검사장. 조폐공사 사건. 예, 그렇죠. 예. 고검장으로 인사 발표만 나고 그 설화 때문에 그 그만뒀죠. 취임은 못하신 분인데 네. 뭐 그래서 이런 주목할 사람이 이제 연수원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거기도 다 법조인 세상이니까 특별히 불러서 격려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뭐 선글라스를 끼고 다닌들 뭐 반바지를 입고 다닌들 아유, 반바지 입고 다니면 혼나요, 우리 그때. 근데 제가 아는 저희 선배도 자기 아버지가 고위 법조인인데 이제 그 직접 사법연수원 원장이 불러서 격려하고 다 이런 세상입니다. 아, 우리 같은 듣보잡하고 다르군요. 그렇죠. 우리 같은 개천용하고는 네, 자, 백미 변호사가 오늘 첫 출연이라 그런지 너무 말을 아껴가지고 제가 좀 눈치를 좀 줘야 되겠습니다. 이 아니, 영상 압수수색을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다 보면 말이 타요. 아무 말. 그래요. 좋습니다. 이현주 변호사님은 고소당했습니다만 아직 수사도 안 하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오랫동안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자, 특검법과 관련한 대통령의 과거 발언 한번 영상으로 보시고 오겠습니다. 떳떳하면 사정기관 통해서 권력자도 조사받고 측근도 조사받고 하는 것이지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네, 떳떳하면 사정기관 통해서 권력자도 조사받고 측근도 조사받고 하는 거지. 특검을 왜 거부하냐? 죄졌으니까 거부하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 대통령 그 옛날에 했던 말은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무조건 거부로 지금 기조를 정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미국에서도 워터게이트 사건 때 특검을 도입했었지 않습니까? 네. 당시에 특검 도입하니까 닉슨 대통령이 사임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대통령으로서는 이 특검 도입이 부담이 되는 것일 텐데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부인을 지키느냐 아니면 국민들에게 한 말을 지키느냐 선택의 기로에 있다고 보이고 이분이 검사 시절에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고 네. 했던 분인데 유독 검사 가족들의 범죄 의혹 앞에서는 칼끝이 무뎌지는 게 현재 검사들에게도 부담을 줄 것입니다. 한결의 사설에 이게 있더라고요. 대통령의 잘못은 근데 그거는 이제 바이든 날리면 그 사건 관련해서 좀 쓴 거였는데 뭐 새 X 이렇게 말한 거 비속어가 논란이 되는 것도 문제지만 그거보다는 거짓말이 더 중요한 문제다. 이제 이렇게 사설에 나왔어요. 얼마 전에. 지금 대통령 하는 말이 사실 본인의 가족이나 처가와 관련된 얘기만 나오면 전부 다 옛날에 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지금 사실은 거짓말하는 셈이 돼버리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검사들의 언어에 주목하고 싶은데 네. 그 말의 무게가 새털보다 가볍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리고 말은 저희는 의미를 전달하는 수단인데 그 사람들은 사람을 지배하거나 통제하거나 현혹하는 수단일 뿐이다. 말에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의미를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네. 그러니까 가령 지금 뭐 특검을 거부하는 사람은 죄를 지은 것이다. 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런 말들보다 앞서서 우리를 그 매혹시킨 첫 번째 말이 국정조사장이었나요?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였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와서 되짚어 보면 자기가 제일 위인데 누구에게 충성을 하느냐? 나는 충성을 받는다는 의미였을 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때 그 국정원 댓글을 담당했던 심리 전단장 이런 사람들 네. 기소하니까 뭐 환호해가지고 그랬지만 사실은 그때의 배경은 뭐 박근혜 정부가 상당히 그 국정 운영을 하는데 국정원에 힘을 실어줬거든요, 쏠렸거든요. 그리고 최동욱 검찰총장을 그 혼외자로 날리는데도 조선일보하고 국정원이 협동을 한 거죠. 그렇죠. 여기에 대한 반감 그리고 이걸 내가 복수해줘야겠다 이런 사적인 보복 심리였지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말에 의미를 담지 말자는 게 저주의고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그 뒤에 나온 말들에 대해서는 윤석열 당시 이제 여주지청장의 그 뒤에 말에 대해서는 주목을 하지 않았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 위법한 명령 왜 따릅니까? 그 위법하니까 안 따라도 됩니다. 네. 라는 말도 생각해보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면 위법한 걸 누가 결정 판단하요? 자기가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검찰청법에 엄연히 이의제기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사의 명령이 부당할 때는 이문정 검사가 무죄 의견을 진술하고 조선일보, 동아일보에서 굉장히 두드려 맞았어요. 그렇죠. 운동권 검사다, 막무가내다. 근데 그건 정말 보수 언론들이 뒤집어 씌운 오명이고, 그 이의제기권이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그 입법이 그 개정이 되면서 들어갔는데 그거 최초로 행사한 사람이 이문정 검사예요. 그 사문화돼 있던 네. 그 상명하복 조직에서 그런 규정이 있는지도 몰라. 설령 있더라도 행사할 용기가 없어. 근데 그 법과 절차를 지킨 거죠. 그 사문화된 규정을 행사한 거죠. 네. 근데 그 말이 저희는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말에 한호했지만 그 뒤로는 굉장히 위험한 말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못 알아본 우리들이 등신이다. 아니면 이 사람을 못 알아보고 등용을 한 문재인 정부가 등신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네. 우리나라에 1999년 이후에 네. 그 역대 특검이 총 13차례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 정부만큼 특검이 많이 얘기되는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종의 비정상 정부 상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탄핵 얘기도 이렇게 많이 나온 적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이제 막판에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사실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서부터 지금까지는 계속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주구장창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이례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그 사람의 업적에 주목을 하는데 사실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할 때 자기네 식구들은 봐줬어요. 이재영 국정원에 파견가 있던 이재영 검사, 변창훈 검사, 그렇죠. 예. 그 장호준 검사, 네. 이 사람들 그 국정원에 압수수색 들어올 때 그 가짜 사무실 만들어 놓고 가짜 컴퓨터 꾸며놓고 거기를 압수수색 하겠거든요. 네. 그 당시 수사 보고서에 2012년이죠. 수사 보고서에 이거 급조된 사무실인 것 같다. 라고 한 줄이 있는데 그때 그 새 검사 봐줬다가 나중에 촛불 집회로 정권이 나라가 뒤집어지고 그때서야 인지해서 기소한 거죠.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어떻게 검사들이 압수수색 들어올 거를 알고 딴 데다가 사무실 차려갖고 기만하고 그거를 모른 척하고 넘어가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거 알고도 봐준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정의라는 가면을 뒤집어 쓰고 우리는 왜 한호했던가 이 피눈물을 지금 흘리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검사들이 증거를 조작하느냐라고 하셨지만 저는 유호성 때도 조작한 거잖아요, 사실은. 예. 그 국정원 사람들이야 검찰청 안에서 하는 거를 국정원에서 한 것뿐이고. 아이고, 네. 여러 가지로 진짜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지난 2021년 9월에 본인의 페이스북에 특검 거부는 범죄 연루 자인이자 자가당착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박근혜 특검법 당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비서관은 법꾸라지라고 표현하면서 법의 심판에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또 응징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그 반대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검사 출신들을 솔직히 이제 못 믿겠다. 아까 뭐 사탈보다 가볍다 말씀하셨는데 너무 이렇게 결과를 낳기 위해서 네. 정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상상도 못할 행동을 하고 또 나중에 그걸 막 쉽게 뒤집어 엎어버리고 이런 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법조인들에게도 부담을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 선두에 섰으니까 쌍특검법만이 아니라 앞으로 그런 언사가 적반하장식의 말하기가 더 강화될 것이 걱정이 됩니다. 이분이 장관 인사청문회 때 했던 말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언론에 안 주는 게 원칙이 되면 언론의 감시를 받지 못한다. 궤변이죠. 무슨 뜻이죠? 그냥 언론에 안 주는 게 원칙이 되면 언론의 감시를 받지 못한다? 수사 내용에 대해서 언론에 피해 사실을 공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네요. 예, 이분이 당시에 채널 A 네. 검언유착 의혹 당사자였고 법무부 장관이 된 뒤에는 조국 장관이 만든 형사사건 공개 금지에 관한 규정을 바꿨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지금 혐의 사실이나 수사 상황이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죠.
그런 배경에서 이성균 씨 사망 사건도 발생을 하게 됐는데 어떠한 책임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특검법의 언론 브리핑에 대해서 정보를 줘야 그 수사권의 그렇죠. 그때랑 또 남용을 지금 다르네요. 감시할 수 언론이 감시할 수 네. 있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 명백하게 짚을 것은 특검법이 허용하는 것은 피의 사실에 대한 공표가 아니라 수사 수사 상황에 과정에 대한 대국민 보고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경계가 명확하진 않겠죠. 자, 하여튼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특징이 법과 원칙을 내세웠다가도 불리하면 딴 얘기하고 그걸 또 지적하면 또 딴소리하고 또 화법이 엄청나게 독특해서 사람들이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기자들이 그러면 그 화법을 잘못해가지고 예를 들면 A 말하는데 B 얘기하면서 맨날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왜 A를 안 말하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냥 B 말했다 이러고 끝내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건 저도 기자들도 캐비넷이 있나? 아니요. 그 기자 캐비넷도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거기 하수분이 있겠죠. 일단은 아. 특종 단독. 그리고 기자들이 자기 지인들이나 이렇게 사건을 많이 청탁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청탁하죠. 저쪽 그 요구대로 입맛대로 기사를 써줘야 자기도 청탁할 비빌 구석이 이거 일종의 거래, 작은 거래 같은 건데 뭐 검찰 비판하는 기사 썼다가 청탁하러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특종 단독 그리고 그 뭐 기자인지 브로커인지 모를 행각을 하는 뭐 이런 네. 것들하고 이해관계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검사 출신들 우리들을 실망시키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번에 근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검사들의 말하기가 지금 국정난맹상하고 관련된다고 보는데요. 네네. 저 윤석열 대통령이 홍범도 장군 뭐 흉상 철거에 대해서 이제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했다가 이제 여론이 안 좋으니까 아니 민생에 신경을 써야지 뭐 비서관들이 현장으로 가라라고 하면서 경노하고 막 진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말에 무게가 없으니까 지금 이 말 했다가 내일은 그 말을 바꿀 거니까 네네. 지금 이 말 왜 따릅니까?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 점은 이렇게 경노 불쾌를 표현하는 네, 격앙되면은 무섭죠. 어떤 전문가라면 물론 전문가도 아니고 자기 그 인재 풀에서 뽑아 쓰는 것 같지만 어떤 전문가가 그 굴욕을 견디면서 일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미 실패가 예정된 정부라고 생각해요. 사실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 인선도 그렇고 인선도 몽땅 다 실패했는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대통령도 경로하고 한동훈 우리 자존심이 그냥 있잖아요. 말을 안 하겠습니다, 뭐 제가. 올바른 의견을 냈는데 네. 거기 뭐 엑스포 유치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 다 깨지니까 무서워서 보고를 안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무슨 말만 하면 화를 내가지고 말을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원래 그게 특징이에요, 검사들? 검사들 특징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 나르시스트의 분노, 네. 뭐 나르시스틱 앵거라는 전문 용어도 있는데 그 사람들의 분노는 그러니까 나는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이라는 네, 네. 그 허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분노예요. 그러니까 다른 잘못한 행동, 상대방의 잘못한 행동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네가 나를 이런 취급을 해, 뭐 내가 지시한 게 틀렸다는 거야. 이런 자존감하고 결부되면서 분노를 할 때 보통 사람의 100배를 분노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나르시스틱 앵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검사 고위직들이 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화가 있어요. 너무 야단을 맞고 혼비백산한 검사가 그 출입문을 못 찾았다. 라던가 너무 놀래가지고 예, 너무 이제 가혹하게 이제 그 질타당하고 나서 검사장실에 정신을 놓고서 출입문을 못 찾아서 캐비넷을 열고 들어가려고 했다. 라거나 기록을 갖고 가서 이제 결재를 받다가 몹시 질타당한 초임 검사가 넋이 빠져서 와서 넋이 빠졌어. 네. 부장 검사님이 제 기록을 쓰레기래요 하면서 이 쓰레기 뭐 하겠어요 이러면서 기록을 철을 풀어가지고 창밖으로 던진 거예요. 이거 공문서고 공문서 효용 뭐죠? 무효죄. 공용훼손 예. 이런 거 제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그 계장하고 실무관이 막 뛰쳐나가서 기록을 주워왔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요? 검찰 조직은 내가 난데. 뭐 이런
거대 자아를 가진 한 2,100명이 있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유,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려가지고 더 얘기를 못 나누겠는데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더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 인사이더 프라임 매주 화요일에 하는 서초의 붐 오늘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현주 변호사 그리고 백민 변호사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